안녕하세요. 금일 오픈랩 CDS 티벤트리 교육을 맡은 김모아입니다. 그래서 저랑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저 오픈랩 CDS 2.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파트의 인테그레이션과 그다음에 프로세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데이터 리뷰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 리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보통 샘플을 준비해서 데이터를 내고 분석을 하는 이 단계를 진행할 텐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표현을 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여져 있는 써 있는 것들로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데이터 어쿼지션입니다. 내가 장비를 다 세팅을 준비하고 샘플을 준비하고 메서드를 준비한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이 데이터 어쿼지션이 되게 돼 있고요. 이 과정에서 크로마토그램이라는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저 데이터만 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삐쭉 서 있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이거를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데이터 아날리시스라는 단계고요.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할 때, 보통 총 4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포팅으로 해서 이 하나의 작업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아날리시스랑 인테그레이션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레포팅은 좀 생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어쿼지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 여기 컬럼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온 그 시간이 RT, 리테전 타임과, 그리고 면적값, 에어리어, 그리고 높이 값인 하이트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RT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T를 이용해서 이 피크가 어떤 컴파운드인지 이름을 명시를 할 수 있게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에어리어, 하이트도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에어리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운트 값을 정량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지금 여기 지금 요 컴파운드에 어마운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퀀티피케이션에 있는 요 정량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랑 같이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은 자, 오픈앱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워크플로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진행할 때 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낼지 그거를 명시한 메서드가 프로세싱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메서드에 들어가 있는 각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프로세싱 메서드, 그래서 프로세싱 메서드를 만들었죠. 이 메서드를 불러오고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걸 저희가 링크를 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 거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이 절차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에 오픈앱 2.x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저희가 앞전에 제공했던 저 캠스테이션과 이지크롬과는 좀 약간은 결을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어쿼지션이라는 파트에서 아예 따로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요. 획득한 데이터는 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오직 데이터 처리만 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아날리시스에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냐면, 크로마토그래피 리뷰하는 거, 그다음에 접근하는 거, 아니면은 혹시 여기에 요 크로마토그래피뿐만이 아니라 웨이브랭스나 아니면은 어쨌든 스펙트럼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 쌓는 정보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량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정량한 요 결과를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한 다음에 레포트 뽑아내는 거, 요 작업을 데이터 아날리시스에서
다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코지션 빼고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어코지션 소프트에서는 데이터 아나리시스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 어코지션 쪽에서는 장비 하드웨어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어느 경로에다 데이터를 생성할 건지 요 정도까지만 그냥 어코지션 소프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코지션에서 얻어낸 데이터는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다 결과값을 다 도출해가지고 내가 레포팅을 뽑게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아나리시스 워크플로우는 자, 이제 알아봐 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데이터가 다 얻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오픈의 컨트롤 패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요. 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 선택을 해서 자, 먼저 데이터 아나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시작이 되고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자, 찍었던 데이터들, 그래서 인젝션 리스트가 아마 거기에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가 이제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등록된 데이터를 자,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자, 그 내용을 담은 메서드, 자, 그래서 프로세싱 메서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요걸 수정을 해가지고 자, 데이터 처리를 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한 다음에 이 메서드를 다 내가 생성을 했으면은 자, 이 메서드를 데이터랑 링크를 걸어가지고 자, 적용을 이제 시키는 거고 링크를 걸은 거는 자, 연결만 해준 거고 이거를 쭉 처리를 해야 되죠. 처리를 하는 거를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메서드에 있는 내용을 자, 데이터에다가 쭉 요 적용을 전부 다 시키고요. 자, 적용된 내용이 제대로 지금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리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자, 데이터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요. 혹시 프로세싱 메서드에 뭔가 매칭이 되지 않거나 뭔가 누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리뷰하는 과정에서 뭔가 경고나 뭔가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하게 되고 자, 이것도 문제없이 잘 끝났다라고 하면은 자, 결과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레포트 단위로 넘어오거나, 아니, 그쪽에 메서드에다가 레포트 지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단계가 모두 다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아날리시스 프로그램을 먼저 이제 실행시키는 거. 자,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전환까지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실행시킨다. 그래서 실행시키는 거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픈의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자, 저 프로젝트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데이터가 있는 프로젝트, 선택해주고, 스타트 데이터 아날리시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데이터 아날리시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어코지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코지션 소프트에 보면은 런큐에 그 내가 어코지션 진행했던 그 리스트들이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때 런을 시켰던 이 데이터에 바로 데이터 아나리시스로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저 어코지션 세션에서 런큐 저 세션 쪽에서 런을 돌렸던 그 리스트 있죠? 시퀀스 돌렸던 거 거기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저기는 저 아이콘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게 되면 저렇게 밑에 내비게이션 두 개가 뜨죠,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서 자, 리뷰, selected, run in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 경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실행이 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제 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은 자,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필요한 거 띄우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또 닫고 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구역마다 이렇게 각각 그 이제 표현을 다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 유저분들께서는 굳이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인지 찾아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뭐 꼭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에 만약에 에즈런트 저희 쪽 엔지니어들한테 혹시 여기서 뭔가 의문점 같은 거 있을 때, 자,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는 내용을 대신에 좀 알고 계시면은 상담을 받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어느 구역을 찾을 수 있다. 어디 어느 구역에 어느 버튼을 누르셔라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도, 이게 참고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 리본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는 요 버튼들을 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리본 위치에 어떤 항목이라고 아마 저희가 명시를 되게 자주 할 텐데, 저기 있는 요렇게, 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거를 저희가 리본이라고 부른다라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그닥게 상담받거나 아니면은, 저희랑 이제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을 좀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도 이거 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보통 어느 방향이 어느 위치에 어디 쪽 눌러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죠. 요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데이터, 여기 아날리시스 작업하는 거를 예제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당연히 실행이 됐죠. 실행시키면은, 자, 데이터 처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데이터 불러야 되죠. 그래서 자, 로드 데이터 요 단계에서는 자, 가장 보면은 자, 밑에 세션에 보면은 자, 지금 데이터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세션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어, 분석하고자 하는 저 데이터에서 저거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자, 불러오게 되면은 자, 저 데이터가 이제 로딩이 돼서 자,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뭔가 이렇게 뭔가 제너레이팅이나 뭐 이렇게 뭐 로드라고 이게 신호가 되면서 뭔가 빙글빙글 돌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단계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요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만약에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메서드를 내가 링크 여기다 등록시킨 상태에서 런을 돌렸다라고 하면은 자, 자연스럽게 프로세싱 메서드랑 같이 불러지게 되고요. 내가 이거를 지정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프로세싱 메서드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창이 떠서 일단 프로세싱 메서드를 하나 생성하셔라라고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단계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예,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할 메서드가 따로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불러오는 거를 이제 상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오픈 메서드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창이 이제 뜨게 되고요. 이 창에서 자, 내가 여기 처리를 할 프로세싱 메서드를 선택을 해서 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PMX라고 되어 있는 메서드가 프로세싱 메서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프로세싱 메서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때 필요한 모든 작업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프로세싱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세싱 메서드에서 보통 포함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뭐, 그, 시그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자, 이거 뭐 얼라이먼트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스펙트럼 정보가 있으면 뭐 익스트랙션 하는 정보, 그리고 당연히 인테그레이션, 적분하는 거, 그 다음에 피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지정해 놓은 거, RT에 맞춰서 지정하는 거, 자, 칼리브레이션, 정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시스템 스테빌리티도 가끔 보죠. 그래서 레졸루션이나 시그널 투 노이즈 정보를 내가 필요로 하면은 자, 요 항목에서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레포팅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출력할 거냐.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 외에도 만약에 유저만의 다른 칼큘레이션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커스텀 칼큘레이터를 또 추가로 넣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프로세싱 메서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기되어 있고요. 자, 프로세싱 메서드를 또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제공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너무 다 제공했더니 굉장히 불필요하고 혼선만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자, 내가 RT 에어리어만 보면 되겠다라고 하면 에어리어 퍼센트 예,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노멀라이제이션 쪽은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자, 그래서 여기 퀀티테이티브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칼리브레이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 선택하시고 만약에 내가 획득한 그 LC 데이터 중에 3D 데이터까지 있다라고 하면 3D UV 퀀티테이티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스면 매스 선택하시면 되고 AC 매스면 AC 매스 이렇게 맞춰가지고 메서드 생성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프로세싱 메서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자, 해당 프로젝트의 메서드에 저장이 되는 프로세싱 메서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와 같이 저장이 되는 프로세싱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메서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싱 메서드는 마스터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건 나중에 데이터 어코지션을 할 때
자, 같이 지정을 해서 런을 돌릴 때 사용을 하고, 리절트 셋 메소드가 되어 있는 저 프로세싱 메소드는 자, 데이터 결과들, 자,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 결과들과 같이 존재하는 걸 자, 리절트 셋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거나 불러온 메소드 같은 경우, 자, 이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링크고요. 자, 그래서 메소드와, 자, 지금 요거는, 자, 리절트 셋 위에 상위 개념에 있는 부분을,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링크, select injection to selected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자, 그 결과가들을 메소드와 서로 링크를 시켜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링크를 건 메서드를 자 데이터에다가 적용시켜야겠죠. 그 적용하는 작업을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프로세싱 작업을 통해서 자 링크 시킨 메서드를 데이터에다가 전부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죠. 적용한 것들이 잘 적용되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리뷰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를 리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개의 시그널이 있는 경우 자 내가 보고자 하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 시그널만 선택을 해가지고 자 결과를 리뷰를 할 테고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시그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리뷰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메서드가 자 프로세싱이 진행됐죠. 프로세싱이 진행됐을 때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경고창 같은 뭔가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네 가지 저런 표시를 리뷰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자 뭔가 경고나 에러 같은 아니면 저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저런 아이콘이 뜨면은 자 마우스를 저기다 갖다 대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해서 지금 리뷰에 지금 뭔가 수정할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자, 알려주니까 자 요거를 참고를 해서 다시 프로세싱 메서드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다시 적용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은 아무 문제 없고요. 대신 저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거는 나중에 저장을 통해 가지고 자 적용된 걸 좀 적용한 내용까지 저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체크되어 있는 항목은 자 위에 있는 저 주황색 네모칸에 있는 저 Save All Result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눌러서 자 리절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그 체크되어 있는 표시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결과가 다 저장이 돼서 그대로 보관이 된다라는 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앞에까지는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번 같이 봤고요. 자, 그리고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데이터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리뷰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자, 데이터 리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자, 이제 크로마토그램을 이제 확대를 해서, 자,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툴이죠. 그래서 한번 요거, 크로마토그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램 기본적으로 저 레이아웃에 띄어서 보게 되면은, 자,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면은 피크 이름, 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RT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말고 내가 아예 한눈에, 좀 다른 정보, 뭐 에어리어라든지 다른 정보도 추가로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저 톱니바퀴, 저 그림, 저 아이콘이 자, 크로마토그램 프로퍼티스인데,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크로마토그램 프로퍼티스, 자, 창을 띄운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뭘 보여주게 할 거냐. 자, 이게 피크 아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거 내가 추가로 넣어서 에어리어로 하나 더 보던가, 아니면 다른 항목, 결과가 나오는 항목을 더 추가로 띄워서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쪽,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은, 자, 스케일이나 디스플레이 옵션을 또 선택을 해서 나중에 오버레이로 겹쳐본다던가, 아니면 세퍼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요 범위를,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크로마토그램을 리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려요. 크로마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X축, Y축이 있죠? 자, X축, Y축에다가, 자, 마우스를 대가지고, 자, 우클릭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 스케일비가 자,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고요. 자, 좌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고 내가 저 해당 피크를 좀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드래그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저기는 저 그림 이렇게 내가 드래그한 다음에 저 그림 줌아웃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볼 수 있다. 내가 드래그를 해서 굉장히 크게 봤을 때 다시 이거 원위치로 전체를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 아이콘 눌러서 줌아웃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자, 크로마토그램을 하나의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데이터와 같이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데이터를 오버레이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자, 기존에 내가 불러온 데이터 말고, 자, 내가 추가로 띄우고 싶은 데이터 앞에다가, 자, 저기, 저 앵커 그림, 저기, 앞정 그림 아이콘 있죠? 저 앞정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앵커가 걸리게 되고요. 이게 같이, 내가 불러온 데이터와 같이, 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시켜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자, 오버레이 시켜서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오픈랩에서 또 굉장히 또 강력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 블랭크 서브스테이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블랭크 서브스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애쉬 데이터를 예를 들었을 때 자 그레디언트를 줬는데 자 B 채널의 용매가 UV 흑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조금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베이스라인이 이제 올라가거나 뭔가 드리프트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드리프트가 발현되게 되면은, 자, 피크가 그 올라가는 텀 같은데 발생이 되게 되면은, 자, 스타트와 엔드 지점이, 자, 이게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적분의 에어리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저기 블랭크, 자, 샘플 아무것도 찍지 않은, 자, 블랭크 런을 돌렸을 때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띈다라고 하면은, 블랭크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자, 블랭크 데이터에서 나온 그 높게 나왔던 뭐 원더를 치었다던가 하는 그런 그 베이스라인, 예, 베이스라인 값을 자 차감을 시켜가지고 자 내가 샘플 데이터 찍은 거에 찍은 데이터의 크로마토그램을 자 베이스라인을 푸렛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자 블링크 서브스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기능을 쓰고 싶으면은 자 프로세싱 메서드에서 자 제너럴에 시그널이라는 항목 들어가서 블랭크 서브스테이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 모두 다 적용시킬 거면 저렇게 올 인젝션 선택을 하고 자 내가 지정한 데이터를 블랭크 서브스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애초에 시퀀스를 찍을 때 블랭크라고 지정을 하면은 보통 디폴트는 블랭크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블랭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브스테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리뷰를 또 할 때, 자, 이 적분이 인테그레이션 한 내용이 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자, 이걸 또 리뷰해 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 위쪽 리번에 자, 프로세싱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 저 탭을 선택을 해서 프로세싱 메서드를 띄우고요.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쪽을 띄워서 현재 이 크로마토그램이 자, 이 인테그레이션 이벤트에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현재 적분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적분이 된 이런 내용들 자 이게 자 현재 그냥 크로마토그램만 있고 프로세싱 메서드만 있으면은 이게 현재 지금 어떤 결과들이 지금 도출됐는지 숫자로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자 적분하고 이거 처리 다 했는데 이거를 이 결과물을 수치로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위쪽 리본에 인젝션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저 리본 선택해서 자 띄워주게 되면요. 자 여기 RT 에어리어 그뭐 퍼센트 하이트 같은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고 자, 이거 말고 내가 좀 더 다른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 앞에 있는 컬럼 선택,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또 여기 인젝션 리절트에 띄워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려요. 여기 나오는 이 결과가 내가 나중에 레포트로 뽑았을 때 출력되는 그 출력문과 결과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자 내가 뭐 프로세싱 메서드를 뭔가 바꾸던가 아니면 뭐 인젝션 리절트 리스트를 좀 변경했다던가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여전히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또 표시가 뜨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하면은 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하나의 단일 데이터에 대한 결과만 확인하고 싶으면은 자, 기본적인 인젝션 리포트, 자, 요거를 활용해서, 자, 하나의 레포트로 해서 요 데이터, 결과물 출력하시면 되게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서머리 형태로 한 번에 나는 결과물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시퀀스 서머리 레포트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서머리 레포트를 또 제공을 하니까 한눈에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앞에까지는 자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데이터 리뷰에 대해서 이제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네,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들 넣는 요 파라미터 넣는 것들을 자, 최적화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같이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이벤트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에서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죠. 매개 변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뭔가 네거티브 형태로 나온 피크들이 있는 크로마토그램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자, 네거티브 픽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 저기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자, 적분을 할 거냐, 아니면 아래에 있는 형태로 자, 이렇게 적분을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같이 이런 형태로 적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래와 같이 저 녹색에 있는 저 영역을 에어리로 얻는 게 맞느냐.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내 선택에 맞춰서 적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여기 인테그레이션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크로마토그램의 인테그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자,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자, 이 베이스라인의 경향성을 쭉 읽어내는 것부터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베이스라인을 자, 이런 식으로 쭉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약간 그레디언트나 아니면 뭐 GC 같은 경우에는 승온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자, 베이스라인이 약간의 드리프트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드리프트 나는 이 베이스라인도 자, 이런 식으로 읽어내게 된다. 그래서 읽어내서 자, 이 베이스라인 요 추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 상승하는 형태로 자, 뭔가 피크 형태로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여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점, 그래서 엔드 타임을 읽어내고 자,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점이죠. 그래서 이 꼭지점 읽어서 리텐션 타임이라고 자,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이 옳게 잘 읽어지는지 자, 읽어내게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네거티브가 뭔가 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혼선이 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뭔가 혼선이 오는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각 피크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해내 가지고 적분의 결론은 뭐냐면 자, 피크 에어리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크 에어리어를 측정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베이스라인은 인테그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라인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베이스라인이 만약에 상정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이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 자, 오른쪽이 같은 경향성이 맞게 되는 거고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베이스라인을 어떤 형태로 읽을 거냐면 가장 낮은 지점을 무조건 베이스라인이라고 지정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읽지는 않고 다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적분을 하는 게 맞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자, 적합한 베이스라인을 지정해주고 자, 거기서부터 적분을 하는 게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베이스라인을 잡는 거 역시나 인테그레이션 이 파라미터 넣는 거의 기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프로세싱 메서드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적분에 대한 부분만 볼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칼리브레이션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분에 대한 내용만 자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적분에 대한 내용은 프로세싱 메서드의 이 파라미터, 여기 들어가는 매개 변수 요소 중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칼리브레이션 레포트도 당연히 프로세싱 메서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인테그레이션이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되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특히 베이스라인 커렉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가 디폴트 세팅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어드밴스드로 사용하는 것을 가장 권장합니다. 어드밴스드를 사용해야지 자, 베이스라인을 좀 더 바르게 추적을 할 수 있고요. 클래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가장 낮은 포인트를 일단 베이스라인으로 무조건 상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적분에 문제가 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적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벤트 항목이 스탠다드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스탠다드. 자, 이쪽 항목에 들어가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슬로프 센서티비티예요. 자, 이 슬로프 센서티비티라는 값은 뭐냐면 자, 이거는 자, 이 값이 굉장히 낮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굉장히 피크
낮은 수준의 피크를 다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만약에 저 슬로프 센시티비티의 값이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작게 띄는 작은 형태를 띄는 피크는 적분이 진행되지 않고 자, 큰 에어리어랑 하이트 그리고 피크 위드스를 어느 정도 확보된 피크들만 적분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커트라인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값을 어떻게 넣으면은 자, 어떤 수치의 피크들이 자, 적분이 되나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 수치는 정확히 딱 이거다라고 명시를 드릴 수는 없어서 자, 이거는 내가 적분이 되냐 안 되냐 요 수치를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작은 걸 보고 싶은데 자, 이 작은 게 적분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저 값을 많이 이제 낮춰보는 거고요. 너무 자잘한 것까지 적분이 된 것 같아라고 하면은 저 값을 올려가지고 예, 작은 것들은 자 건너뛰어버리고 자, 큰 것들만 적분을 이렇게 하게 된다. 자, 저 피크 위드스라는 항목은 또 뭐냐면 자, 피크가 시작과 끝 지점이 있죠. 그 사이에 그 넓이를 자, 피크 위드스라고 합니다. 피크의 시작과 끝이 얼마나 벌어졌냐 정도를 보는 건데 이 값이 이제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갈수록 이 폭이 좁은 것들을 피크를 다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값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이 피크의 폭이 그 정도 이상 커져야지 피크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베이스라인 모드, 자, 아까 앞전에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자, 베이스라인 모드를 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 클래식 모드일 때와 자, 어드밴스드 모드일 때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를 자, 이렇게 좀 극명하게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클래식은 자,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해서 쭉 거의 베이스라인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어드밴스드는 자, 여기에 경향성이 자,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추적을 해서 자, 좀 더 정확한 적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슬로프 센시티비티랑 그리고 피크 위드스 변동을 통해서 자, 만약에 내가 클래식 모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이 값들을 변동을 하면서 변동을 줘서 자, 그래서 슬로프 센시티비티 값을 좀 올려줬다 하면은 자, 이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약간 좀 더 올라오면서 자, 적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저 값을 슬로프 센시티비티 값을 더 올리게 되면은 자, 적분한 요 베이스라인 요 밑에 있는 지점이 좀 더 올라와 가지고 좀 더 코렉션 모드처럼 좀 더 올바르게 적분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중에 그 스탠다드 이벤트에서 자, 숄더 모드랑 각종 이제 리젝트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숄더 모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피크가 자,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피크에서 자, 올라오는 형태에서 뭔가 살짝 올라올 수가 있죠. 살짝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피크로 인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감지하는 유무를 선택하는 게 이제 숄더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숄더 피크라는 거는 뭐냐면, 자, 보통 피크는 다 당연히 시작점과 꼭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자,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은 얼추 알겠는데, 자, 이 꼭지점이 끝나는 지점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 이 꼭지점이 시작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거 숄더 모드가 켜져 있지 않으면은 피크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만약에 살짝 뭔가 올라오는 형태에 있는 그 구간을 피크라고 내가 잡고 싶다면은 숄더 모드를 이제 켜주게 되는데 이 숄더 모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자 드랍이라고 돼 있는 거랑 아니면 탄젠트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드랍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드랍을 선택하게 되냐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이게 아래쪽으로 무조건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자 이거를 일자로 그어서 베이스라인 상정해서 일자로 선을 긋게 되고요. 자 탄젠트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탄젠트 스킵처럼 탄젠트 스킵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자 보면은 시작과 엔드가 자 지금 피크 올라가는 그 형태 경향성 있죠. 지금 거기를 자 이어가지고 자 저런 식으로 피크를 인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탄젠트 방식과 그 다음에 드랍 방식. 그래서 자 경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 그림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니까 내가 만약에 숄더 피크를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피크가 분리되는 게 가장은 권장되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은 자 에어리어 리젝트가 각종 리젝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준 수치만큼 그 수치에 미달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값을 계산하지 않고 전부 다 리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건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약간의 커트라인을 줄 수 있는 거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사용을 안 하기도 합니다.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제로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어요. 내가 프로세싱 메서드에 대해 이제 모든 작업을 다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자, 진행을 됐으면은, 자, 그전과는 좀 파라미터가 이제 변형이 돼 있죠. 프로세싱 메서드가. 자, 이 변형된 파라미터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리프로세싱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리프로세스, 올이라는 버튼을 누르거나요. 아니면 뭐 하나, A는 데이터만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우클릭해서 리프로세스, 셀렉티드 인젝션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하면은 하나의 데이터에만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앞에는 이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좀 한번 좀 이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가 이제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 내가 적분한 구간을 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이 크로마토그램에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 여기를 또 이제 줌을 해가지고, 자,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 좌클릭을 한 다음에, 자, 드래그를 해서 여기 특정 부위를, 자,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자, 확대를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확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전체 크로마토그램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 구간이 나타나고, 어느 구간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지를 간략히 요약해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어디를 내가 지금 확대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 스탠다드 저기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자 슬로프 센시티비티라는 값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크게 들어갔을 때 자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느냐를 이제 약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게 들어갔을 때랑 낮게 들어갔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적분이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 슬롭 센시티비티 값이 높게 들어가면 높게 들어갈수록, 자, 적분이 되는 그 민감한 정도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50 정도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저렇게 낮은 형태의 피크 형태는 적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 민감도는 떨어진다. 저 슬로프 센시티비티를 높게 주면은 적분의 민감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슬로프 센시티비티를 반대로 낮게 주게 되면은, 그와 반대겠죠. 적분 민감도는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약간의, 피크의 형태를 띠는 것 같으면은, 거의 다 적분을 해낸다. 아까는 50이었죠. 지금은 0.5.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렇게 작게 돼 있는 것도 적분을 다 해내게 된다. 이건 이제 그때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피크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적분이 안 됐어. 라고 할 때는 저 값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적분이 일단은 되게 하는 가장 일단 시작이 되는 전제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피크가 너무 작아서 적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물론 저 밑에 있는 에어리어 리젝과 하이트 리젝이라는 값이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저 값들은 다 0으로 바꿔주고 슬로프 센시티비티의 값을 한 10배나 두세 배 이상씩 변동을 줘가지고 낮춰보거나 높여보거나 해가지고 내가 적분을 일단은 기본적인 기반을 약간 다진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적분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전에서 자 슬로프 센시티비티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 해가지고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저 값을 내가 입력을 해서 적분의 유효성을 자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보고자 하는 피크가 너무 작았다라고 해서 자, 슬로프 센시티비티를 막 엄청 낮춰봤어요. 낮춰봤는데도 원하는 형태의 피크가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값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자, 다른 값도 조정을 해가지고 적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럴 때 또 값을 너무 낮추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다시 값을 또 원석 복귀시키기도 한다라고 얘기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어드밴스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세팅에서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요 파라미터가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 탄젠트 기능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돼 있죠. 그래서 자, 탄젠트 스킨 기능이 안 켜져 있으면은 자, 지금 현재 왼쪽과 같은 형태로 적분이 돼요. 그래서 자, 시작과 꼭지점, 그 다음에 약간 내려오다가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기 저 벨리 지점, 저 계곡이 만들어진 저 지점에서 다시 꼭지점, 그 다음에 엔드. 그럼 저 벨리가 나오는 지점에서 바로 밑으로 끊은 다음에 저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죠. 스킴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스킨 기능을 작동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자, 보시면은
자, 하이트 레이시오라고 있죠? 저기 스킴 하이트 레이시오. 그래서 테일이냐, 프론트냐 내가 선택을 해서 값을 넣어주게 되면 해당 기능을 작동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저 값에 기다가 기본적으로 0을 넣어주게 되면은 내가 탄젠트 스킴이라는 기능을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스킴 기능을 안 쓰면은 왼쪽과 같은 형태로 접근이 되고, 자, 내가 만약에 뒤쪽에 있는 걸 스킴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자, 테일 쪽에다가 값을 저런 식으로 0.1이라고 값을 넣어주면은, 자, 뒤쪽이 스킴 기능이 작동해가지고, 자, 저기 보면 테일이니까 뒤에 있는 피크를 스킴 시킵니다. 지금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자 뒤에 있는 피크가 스킴이 된 거고요. 자 반대로 지금 프론트 피크 스킴 쪽에다 값을 넣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항목에는 그러면은 프론트 앞에 있는 피크를 스킴 시키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값을 작게 놔주게 되면은 스킴 기능이 켜지고 꺼지고 이게 작동이 된다라고 얘기 드려요. 예. 그래서 스킨 기능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킨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 스킨 레이시오라는 저 항목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저 값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라고 하면은 자, 넣어주는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이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각각 값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피크의 하이트, 그 다음에 이 피크의 하이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벨리 값이 있는데, 이 벨리, 어디 요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것들을 가지고, 값을 넣어주게 된다. 라는데, 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좀 뒤에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레이쇼에 대한 값들이 어떻게 베이스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픽은 내가 메이드로 볼 거, 그 다음에 차일드 픽은, 자, 스킴시클 피크를 차일드 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스킴을 이렇게 시킬 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얘가 페어런트고, 얘가 페어런트고, 얘가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피크를, 여기 메인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자, 피크 크기랑은 좀 상관없이 페어런트 픽과 차일드 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메인으로 잡으려고 하는 피크의 하이트를, 자, 내가 스킴 시키려고 하는 피크의 하이트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스킴을 시키죠. 자,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자, 페어런트고, 요게, 자, 이게 차일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73을, 이 마우스로 써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은, 뭐, 1.뭐, XX 하는 값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스킨 베리 레이쇼라는 게 있어서, 자, 보시면, 차일드 피크. 자, 그러니까 49. 이거를 여기면은 8이죠. 그래서 이거를 8로 나눈다. 그러면은 한 6점 몇이 나오겠죠. 6.xx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걸 작동시키느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값이 밑에다 나왔죠. 밑에다 있었네. 1.4랑 0.6, 그다음에 9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자,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내가 여기다 값을 이제 넣어줄 거예요.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넣어주면 작동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계산한 값 있죠. 자, 하이트 레이시오 있죠? 하이트 레이시오보다 작게 값이 들어가야 된대. 작게. 실제 값보다 작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1.4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자, 뒤에 있는 피크를 스핀 시킬 거니까 여기다 제가 1.0을 넣잖아요. 그럼 기능이 작동을 한다. 예. 반대로 내가 2.0을 넣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 값이 커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벨리 레이시온 값이 있죠. 자, 이거는 커야 된대요. 예. 실제 계산된 것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6점 몇이 어쨌든 나오죠. 예. 이거는 앞에 있는 걸 잡는다고 했네? 어쨌든 찰드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걸 잡았네요. 자, 그럼 여기 나온 거 맞춰서 해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값도 받게 되네. 예. 받게 되는 거고. 그럼 이 프론트 쪽에다 값을 또 따로 넣어줘야 되죠. 자, 해주고, 자, 보시게 되면 이 값이 커야 된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9 정도 나오죠. 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9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값이 이 9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폴트가 20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 9보다 20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는 작동시킨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유효한 거냐면, 자, 20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자, 나눠볼게요. 이거 좀 반대로 뒤집혔죠? 0.6이죠? 0.6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0.1을 넣으면
이런 형태로 적분이 된다. 예, 만약에 이걸 제가 역시나 1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상태로 적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킴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킴 레이시오는 실제 계산된 요 값보다 작게 들어가야 되고, 저 밸리 레이시오는 값이 좀 크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쓰기 싫으면 다 000 넣으시면은 예,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얘기 드리고요. 자, 이제 아까 어드밴스드에서 스킨 기능 자 사용했으면은 그 다음에 자 스탠다드에서 자 다양한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를 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는 저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에어리어 리젝도 자 구간별로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시간 구간을 내가 지정을 해서 요 구간만큼은 요런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를 적용하겠다라고 요 기능들을 또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클릭에서 add instrument 인테그레이션 저기 이벤트 추가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항목을 또 추가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늘어나게 되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저 옵션 선택한 다음에 해당 기능을 자기 킬 거냐 끌 거냐 자기 온오프 형태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 건지 아니면은 자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온오프 기능을 이제 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뭐 키고 끌 거냐 하는 거는 뭐 세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저 인테그레이션 타임 저기 이벤트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자 0.01분부터는 인테그레이션을 안 하고 3분부터는 키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적용을 시켰죠. 그랬더니 자 앞쪽에 있는 저 구간 0.01분에서부터 3분까지는 적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볼 때는 저런 식으로 구간을 지정해서 적분 온오프 기능 이렇게 사용이 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시간으로만 넣어줬는데, 자, 그게 아니라, 자, 이거를 내가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직접 마우스 드래그로 내가 시간 구간을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크로마토그램에 보이는 저렇게, 인텐션 이벤트 넣어주면은 저렇게 시간이 타임 테이블 내가 넣어준 것처럼 크로마토그램에 이렇게 점선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마우스 잘 갖다 댄 다음에, 조준 잘 한 다음에, 자, 좌클릭 하신 다음에, 자, 움직이면은, 저기 있는, 저기, 타임 테이블에 있는 저 타임이, 자, 시간이 내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이 또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자 타임 테이블 중에 의외로 좀 유용한 게 있는데 인테그레이션 온오프 기능은 워낙 이제 폭넓게 사용하실 테니까 이거는 좀 익숙하실 거고요. 자 가끔 저렇게 아래로 튀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로 튀면은 자 적분이 이런 식으로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네거티브 피크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 저 구간을 그냥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저렇게 구간을 설정만 해주게 되면은 자 네거티브로 된 팀 피크를 자 간단하게 적분해주면서 저 구간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한 경우가 많죠. 저 구간은 그냥 적분만 시켜놓고 내가 이름만 따라 아무쳐주면 되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적분을 유도할 수가 있다. 네거티브 피크 적분하는 기능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냈는데 AC 기준이라서 자 이제 그레디언트를 예를 들게요. 내가 그레디언트를 줬는데 A 채널과 B 채널에 사용하는 솔벤트가 UV 컷오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내가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파장값이 굉장히 낮은 값을 내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레디언트 주는 도중에 저렇게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게 왜냐면 그 UV 컷오프 때문에 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중간에 적분을 할 때, 자, 시작과 엔드 지점이 동일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분이 약간 그 에어리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 에어리어가 약간 좀 부정확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자, 블랭크 서브섹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 블랭크만 찍은 데이터에 있는 베이스라인을, 자, 샘플에 찍은 데이터에다가, 자, 차감을 시켜가지고, 플랫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블랭크 서브섹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베이스라인 교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려요. 자, 그리고 역시나,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은 저장해야겠죠. 자, 저장을 해서, 메서드 파라미터 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데이터 리뷰해서 자, 데이터 리뷰하는 거 사실 아까 앞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자, 리뷰하는 공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내가 현재 만약에 이거는 이제 DAD 기준이에요. 그래서 DAD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 파장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하나에 여러 개의 시그널이 저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기준을 잡은, 시그널을 저렇게 체크해서 하나만 띄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그널에 대한 선택은, 1번의 영역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고, 2번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거 위주로 이제 항목을 볼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 3번은 저기 이제 리본, 필요한 옵션 툴에 대한 리본 얘기하는 거고, 4번이 약간 중요한데, 4번은 뭐냐면, 내가 이 크로마토그램에서 지금 내가 아까까지는 저기 프로세싱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죠. 그게 아니라 내가 매뉴얼 인테그레이션을 또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4번에는 저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뉴얼 인테그레이션이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라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적분할 건지 매뉴얼 적분을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3번에서 내가 인젝션 리절트를 선택을 해주면은 5번 영역에 보시면 인젝션 리절트라고 해서 현재 적분된 결과값들 이렇게 표시가 딱 다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창에서 데이터 리뷰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라고 얘기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에까지가 해서 전부 다고요. 혹시 그 이상 저희 에즐런트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 에즐런트 홈페이지 이제 접속하시거나 자기 보면 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활용하시면은 저희 에즐런트 유니버시티 지금 캘린더 지금 현재 2021년도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그 앞에 있는 스케줄표 있죠. 스케줄표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앞으로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실 강좌는 이제 조만간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다시 재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단 온라인 형태 교육이 약간 조금 중심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강실 강좌로 좀 더 진행이 될 거니까 다시 카탈로그 확인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버시티 코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코스를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리고 프로덕트를 오퍼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보통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것들, 아니면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나중에 카탈로그 참고하셔서 저희 교육 코스 참고해 주시면은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교육 들으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에듀런트 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에즐런트 유니버시티 버추얼 트레이닝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린에 설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총 4개의 문항이 차례대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신 김호아 차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고요. 한번 하나씩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보 없이 인티그레이션을 시작할 때 기본 추천 파라미터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피크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두 피크를 드랍 라인으로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리포팅 시 원하는 특정 피크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각 피크 스펙트럼을 여러 개 띄어서 볼 수 없을까요? 아, 이게 앞전까지가 소리가 안 나갔나 봐요. 이게. 모르겠네. 아, 아, 그러면 일단은 저기 스펙트럼 요거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스펙트럼을 여러 개 띄워서 볼 수는 있는데, 음, 이건 띄우려면, 자, 일단 스펙트럼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열어주셔야 되고요. 자, 각 피크에서, 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익스트랙트 스펙트럼을 선택을 해주면은 스펙트럼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피크마다 내가 스펙트럼 계속 그 익스트랙션을 해주면은, 자, 계속 추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등록을 띄워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 없이 인티그레이션을 시작할 때 기본 추천 파라미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완전히 처음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처음 해보는 인테그레이션인 경우에는 자, 에어리어 리젝이랑 하이트 리젝을 0으로 조정해 주신 다음에 슬로프 센시티비티를 50으로 값을 넣어주시고 프로세싱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해보시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크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두 피크를 드랍 라인으로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슬로프 센시티비티 값을 좀 높게 설정한 다음에 적분을 진행하면은 베이스라인 기반으로 해서 적분이 진행돼서 일단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마지막인데요. 네, 레포팅 시 원하는 특정 피크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때는 자, 내가 관심 있는 피크만 제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세싱 메서드에서 컴파운드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익스터널 스탠다드나 인터널 스탠다드 레포트 양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피크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심포지엄은 4월부터 시작해서 총 17개의 강의가 라이브 또는 녹화본으로 저희 한국어, 영어, 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6월 24일 10시에는 ICP 매스 관련 세션이,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5일 10시에는 HPLC 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니 그 과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버추얼 심포지엄은 6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접속하실 수 있고요. 지난 세션들은 모두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추얼 심포지엄 사이트의 하단 메뉴에 오디토리움에서 온디맨드 세미나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하단 메뉴에 소프트웨어 센터도 한번 둘러보시면 에즐런트 크로마토그래피나 질량 분석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포지엄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에즐런트닷컴에서는 라이브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고요. 혹시 에즐런트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채팅 상담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이제 다 답변 드렸고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021 에즐런트 유니버시티 버추얼 트레이닝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